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목차에 이제 파트 1이라 원가액의 기초로 돼 있죠. 뭐 원가 해결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유 그림도 있죠. 우유 그림,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과 뭐 측정 요소별 원가 계산돼 있는데 장대하게 쓰여져 있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원가 해결은 무엇인가? 다양한 대산의 원가를 계산한다. 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가액이란 무엇인가, 원가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원가액의 지식이 필요한가, 뭐 어떻게 다른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목차를 좀 보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미리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강의할 건지, 그리고 제가 어떤 걸 시험 문제로 출제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대략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평가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평가에서 점수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커스를 잘 잡아가지고 책을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원가 돼 있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돼 있는데 그 논란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죠? 아파트 뭐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2030 시대 영끌이라 돼 있는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시국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19페이지 원가회계란 무엇인가 돼 있죠. 원가회계란 무엇인가. 원가회계는 무엇인지 이미 전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빨간 글씨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원의 양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원가다. 원가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이나 대학에서 기관 홍보를 위한 일손 부족으로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낮은 급여로 고용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높은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도 있다. 그죠?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급여 혹은 외부 운영기관에 위탁하면서 맡기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원가겠죠. 자, 그 밑에 들어가게 원가의 계례는 여러 가지 대상의 원가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자, 원가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때 그 원가 계산을 하는 대상을 원가 대상이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아까 제가 이거 100만 원이라 했잖아. 이게 원가 대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인데 재료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고 뭐 제조 경비가 얼마 들고 그래서 100만 원이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 원가 대상은 별거 없어요.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 그걸 그냥 원가 대상이라고 표현한다. 자, 원가 회계는 여러 가지 대상의 원가를 계산하는 분야라더라. 원가 계산 대상은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다. 꼭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원가란 무엇인가 20페이지 원가란 무엇인가. 자,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길은 여러분들이 가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상품의 취득원가란 말이 있고 그 밑에 줄에 제조원가라는 표현이 있다. 이 얘기를 또 조금 해보자. 자,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 우리 지금 원가회계만 얘기하자.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상기업을 전제로 해요. 상품 매매 기업. 이렇게 하자. 상품 매매 기업. 원가회계는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재무회계는 상품을 매매하는 기업 대상으로 한다고. 상품을 매매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어디서 사와서 다시 되파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이 재고자산이 된다고.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을 얼마에 사왔는데 그게 바로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근데 원가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냈잖아요. 제조기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는 제품. 근데 완성이 된 것만 제품이라 그러고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재고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표현해요. 제공품은 work in process.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요. 이렇게 work in process 해가지고 제공품, 공정 중에 있는 물건, 이것도 재고지, 재고. 그리고 원재료 사가지고 남아있는 거, 그것도 재고지. 됐나요? 됐어요? 이런 거 사오는데 든 비용, 그런 비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제조원가나 지도원가나 같은 개념이구나. 같은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영역에서 공부하는 상품 매매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제조기업에서 공부하는 그죠 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원재료는 제조에 필요한 원가, 제조원가라고 표현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단락에 원가와 비용이라는 용어는 찾았죠? 그죠? 원가와 비용이라는 용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정확히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은 매출 등의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용된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반면 원가는 자원을 취득하면서 발생한다. 즉 원가라는 것은 자원의 취득 시점에서, 비용은 자원의 사용 시점에서 발생한다. 사용 시점에서. 자,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본사 건물이 구입될 때 취득원가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건물이 기업의 수입 창출에 기여하면서 이용될 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보고가 된다. 소매업체가 도매업체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할 때 취득원가라는 게 발생하고, 이 상품이 판매되면서 매출을 창출할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건 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원가와 비용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다. 이걸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원가는 도대체 무슨 말인데? 자원을, 필요한 자원을 사올 때 드는 금액, 그걸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비용은 자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지출되는 거, 그걸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영역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맛만 잠깐만 보여주면, 중급회계 영역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있고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있어요. 비용을. 수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현주의에 입각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실현주의. 실현요건과 가등요건을 충족시켜서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보시면 돼요. 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에 대응시켜서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직접적 대응. 직접적 대응. 두 번째. 책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급회계 영역, 재무회계 영역이에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 그리고 세 번째, 즉시 비용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러면 비용을 인식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인식을 하는데, 직접적 대응은 뭐냐? 이 직접적 대응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항목이에요. 자,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떼다가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를 내가 얼마에 떼왔는데, 한 대에 70만 원에 두 대를 사왔어요. 140만 원을 주고 사왔겠죠.
한 대에 70만 원짜리를 두 대를 사왔다고. 그 중에 한 대를 10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돼요. 자변에 뭐 현금 받았다 볼게요. 자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매출 100만 원이죠. 그죠? 물건 하나 팔고 나면 매출원가, 재고자산으로 분계를 치면서 재고자산 원가를 매출원가로 대응시켜야 되죠. 자, 매출원가, 재고자산. 그때 매출원가는 70만 원 정도 그 얘기예요. 이게 140만 원이 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한 대를 판 거에 대한 원가니까 한 대분만 와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걸 직접적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직접적 대응. 됐죠? 그러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얘기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우리가 건물을 100억짜리를 하나 삽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가지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10년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0년. 그러면 건물을 사는데 든 원가인 지출한 금액인 100억을 바로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잡아놓고 10년에 걸쳐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10억씩 인식하면서 비용화시켜가는 거죠. 10년 동안. 이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즉시 비용화는 뭐냐? 즉시 비용화는 직접적 대응도 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체계나 절차로 배분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다 비용 처리합니다. 한 번에. 대부분 판관비로 처리된 것들이 그런 거예요. 판매관리비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고 선전비. 누가 요즘 핫합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광고 모델로 블랙핑크 제니를 사용했다고. 블랙핑크 제니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핸드폰 광고를 찍었어. 블랙핑크 제니한테 광고 개런티로 얼마를 줬는데 10억을 줬어. 10억을. 그래서 블랙핑크 제니를 광고 모델로 썼더니 우리 회사의 핸드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직접적 대응 있죠. 직접적 대응. 직접적 대응을 한번 시켜보자고. 어떻게 시켰는데, 회계팀장아, 네, 사장님. 우리가 요번에 광고 모델로 블랙핑크 제니를 썼잖아요. 네, 사장님. 우리 회사가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 매출이 증가한 부분 중에 블랙핑크 제니를 광고 모델로 썼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와봐. 불가능하죠. 못 벗습니다. 회계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 그거는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데, 우리 회사 매출이 핸드폰 판매가 증가한 이유에는요, 물론 블랙핑크 제니를 광고 모델로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가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시기적으로 노화될 시점이랑 맞물려져 가지고 조금 더 판매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생 기업에 대한 가격 메리트라든지 혹은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더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각각 다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러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을 한번 해보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 그럼 블랙핑크 제니한테 광고비 준 거를 자산으로 잡아놔놓고 그걸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켜야 되는데 블랙핑크 제니 광고를 어떻게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겠어요? 그죠? 중간에 블랙핑크 제니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죠? 방송 활동을 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혹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개런티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 그리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광고 선전비라는 명목으로 판관비에다가 10억을 다 비용화시키죠. 다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대응,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 그리고 즉시 비용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쨌든 비용이라는 개념은 사용을 함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거다. 그 물건을 사올 때 드는 지출한 비용은 원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굳이 구분하자면 사용함에 따라서 지출되는 게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 얘기예요. 이 책의 제자는 그걸 잠깐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밑에 단락에
원가와 자산 가치를 흔히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가는 재고나 설비 등의 자원을 획득하는 당시에 포기된 자원의 가치인데 자산, 장부 가치는 그 자산의 현재 장부상 가치를 말한다더라. 예를 들면 본사 건물을 100억 원에 구입해서 50년간 사용하려고 매년 2억 원의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구입 당시 원가와 자산 가치는 100억 줬으니까 100억이겠죠. 그런데 1년 후에는 구입 당시 취득원가는 당연히 취득원가는 100억인데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2억을 차가한 98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회계 원리를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을까 봐. 자, 건물 사올 때 취득원가가 100억이다 그 얘기예요. 언제 취득해왔는데? X 1년도 초에 취득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데? X 1년도 말이 됩니다. X 1년도 말이 되면 감가상각비 인식하죠.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인식하죠. 이 감가상각비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억. 그럼 X 1년도 말 시점에 부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건물, 취득원가 100억.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래가지고 2억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해서 2억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서 장부가액은 98억이 되겠죠. 됐죠? 됐나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저자는. 이 건물 100억은 계속 취득원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자산의 장부가액은 X 1년도 말 시점에 장부 가치는 98억이다 그 얘기예요. 이 BV가 장부 북 밸류 그래가지고 장부 가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됐죠? 취득원가와 장부 가치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 그걸 설명하고 싶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표 있는데 표 볼 필요 없고 표 밑에 딸락에 빨간 글씨만 봅시다. 원가 대상. 원가 대상이 뭔데? 아까 설명해 줬다. 요게 원가 대상이다. 오케이. 자, 그 밑에 누구에게 원가 회계 지식이 필요한가? 그죠? 누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볼 필요 없다. 다음 페이지. 그죠?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책이. 그죠? 칼라에다가 차도 여러 대 나오네요. 차도 나오고, KTX도 나오고, 그죠? 에어부산 비행기도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얼마냐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되게. 다음 페이지. 영화관 팝콘. 팝콘까지도 사진을 실어놨네. 다음에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24페이지. 첫 번째 줄에 기업과 단체의 좀 더 구체적인 업무 부여로 본다면 기획 관련 부서에서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설비나 연구개발에 투자안을 평가하고 미래 손익을 추정하는 등 관리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아까 투자안 평가 이런 거 기획팀장 집에 보냈잖아요. 관리회계 영역에서 공부한다고. 됐죠? 성과평가 파트에서. 자, 구매부서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하는 원가를 추정하고 재료 원가를 절감하며 납품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 업무 등의 원가회계 지식이 필요하겠다. 그죠? 마케팅 부서에서는 여러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의 원가와 효과를 비교하는 데에 원가 관리 회계 지식을 또 사용하고 생산 부서에서 엔지니어와 설계자에게도 원하는 제품의 기능을 달성하면서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원가 기획 지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원가 회계 지식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내부 감사 부서에서는 제조원가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이다. 정부분 회계에서도 원가 계산이 사용된다. 이거 원가 회계 개념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없다. 다 사용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자, 25페이지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떻게 다른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책에 읽으면서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자, 회계학은, 그죠? 회계학은 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세 번째 줄에 재무회계 영역이 있고, 원가관리회계 영역, 뭐 감사도 있고, 세무회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재무회계는 기업이나 단체가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금과 재고의 운영자금은, 그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의 재무 상태와 이익을 얼마 내고 있는지 재무 성과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분야이다.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자, 재무 상태. 기업의 특정 시점을 하자.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재무성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를 나타내주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는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는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X1년 12월 31일 현재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T 계정으로 해서 재무상태표가 표시가 된다고. 손익계산서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됐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오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온다. 됐죠? 그걸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자, 그 다음 줄에 반면 관리에게는 기업이나 단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경영관리자에게 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분야이다. 한마디로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보고, 즉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시하는 그런 걸 위한 회계이고,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조직의 관리 운영과 원가를 분석하는 그런 걸 위한 회계이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가이다. 아까 했죠. 재무회계는 기업의 현재 주주, 채권자, 또 누가 있었어요?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이런 데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표현한다. 그 외부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주로 이용한다.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그 외부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 외에도 정부기관, 협력업체, 노조들도 있을 거다.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직에게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학문적으로 경영자에 국한시켜놨지만 기업 내부에서 이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재무회계는 결산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더라. 주요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수익성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을 나타내주는 현금 흐름표, 자본 총액을 나타내주는 자본 변동표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부분이나 제품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직 전체의 예산보고서를 작성한다더라. 그런 게 관리회계구나. 자, 그 다음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것이 찾았어요? 이것이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라더라. 갭이 A가 두 개라고 한 게 아니에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일반 회계 기준이 된다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거는 재무회계,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 정보는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 정보, 그 정보만 우리가 묶어가지고 공시를 하자. 어떻게? 일정한 틀과 형식,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 기준이 IFRS 혹은 갭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반면 관리회계 정보는 내부자의 의사결정용이므로 다른 기업과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즉,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형태면 무조건 다 오케이다. 일정한 틀과 형식, 강제되는 게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도 없고 그 기업의 규모와 사업 내용 등에 적합한 관리회계 시스템이 경제성 원칙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도 있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 관리회계는 통제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재무보고서는 조직 전체
관리회계는 조직 전체일 수도 있고 부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준 존재 여부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회계는 그런 게 있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틀과 형식이 없다. 마지막 요구되는 특성에 보시면 객관성, 비교 가능성, 뭐 경제성 이런 말이 있죠. 객관성이라는 얘기는 사실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 정보에 입각해 있다. 관리계는 그에 반해가지고 약간 자율적이니까 미래 지향적 정보도 가미가 된다 하더라. 그죠? 자, 비교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비교가 가능해야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자료를 이용을 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비교 가능성은 재무회계 시간을 공부하십시오. 비교 가능성도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기간 간 비교 가능성으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기업 간에도 비교를 해야 되고 작년이랑 올해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기업 간, 기간 간 비교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자, 그리고 관리계는 경제성이라고 돼 있죠. 경제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경영자가 회계팀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회계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회계 정보를 얻으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게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계 정보를 뽑아내는데 150이던데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 자료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이것도 뭐 재무회계 영역인데 이런 걸 재무회계 영역에서 공부할 때 개념체계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고 표현해요.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다. 이게 무슨 말인데 그 회계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는데 필요되는 원가가 있죠. 이것과 그 회계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비교해서 효익과 효용이 원가보다 커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만 그 회계 정보는 유용성을 띈다고. 만약에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는 효용이 100밖에 안 되는데 원가는 150이던데 그러면 그런 정보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더 드는데 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재무회계 시간에 개념체계 파트에 공부할 때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이다. 원가이다. 됐죠? 그 정도 하시죠. 자, 27페이지 밑에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는 다른가? 안 다르다. 똑같다. 우리나라만 굳이 구분해가지고 원가 회계, 관리 회계를 표현을 한다. 외국에서는 다 원가 회계라면 관리 회계까지 다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이다. 끝!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판사의 원가 마인드. 뭐 이런 것까지 읽어봐야 돼. 마인드가 좋아야 되겠죠. 그 밑에 1년에 3,700억 원 공사원가 절감한 비결은, 그죠? 비결이 있으면 좀 공유 좀 하지. 그죠? 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토론은 여러 명이 모여야지 토론할 수 있는데, 비대면이라서 여러 명 못 모이잖아. 토론도 못 하겠네. 넘어갑니다. 자, 35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돼 있죠. 그죠? 연습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챕터에 있는, 다음 챕터에 있는 원가의 분류 파트부터 연습 문제는, 3단락까지, 3장까지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연습 문제를 풀고, 2장은 3장까지 하고 나서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게요. 자, 객관식 연습 문제, 회계 분류. 다음 중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회계 분야는? 그래, 원가를 계산하니까 원가 회계겠지. 자, 그 다음 중 관리 회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주주와 채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네. 재무회계지. 재무제표 작성을 다룬다. 재무회계지. 기업의 기준을 따라야 되네. 재무회계지.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면 안 되네. 재무회계지. 그죠?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돼요. 그리고 공시를 해야 돼. 이유를.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럼 동그라미 4번 원가 정보의 활용 방법을 다루는 거는, 그죠? 원가 관리 얘기겠죠. 그죠? 자, 다음 중 원가 회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원가 계산 준칙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다. 그죠? 원가 회계 토대로 재무제표도 작성하겠죠. 객관적인 자료만 사용된다. 아니라 했잖아. 객관적인 자료만 사용된다는 얘기는 사실의 근거, 팩트에만 근거해야 된다. 팩트에 근거하려면 과거 지향적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요거는 재무회계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국재택 국제기준에 영향을 받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죠. 그죠? 비영리 단체에서도 적용 가능. 자, 그 밑에 원가의 개념.
다음 중 원가의 정의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있죠. 뭐 이익 계산을 위한 특정 기간의 수익과 대응되는 수치, 그죠? 이런 건 비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비용. 특정 시점의 자산의 가치, 이건 자산의 가치, 장부 가치 그런 거고. 사업을 위해서 특정 기간에 지출된 현금 액수, 그죠? 이것도 뭐 비용이겠죠. 사업 초기에 조달된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지 뭐야 그러면, 그죠?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자원의 가치, 이게 원가의 개념이겠죠. 원가,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관리기의 특징, 뭐, 경영지도사로 되어 있는데,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찾아보고 하면 돼. 한 6개월 공부하면 딸 수 있어요. 원가에게 관리계적 측면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 통제를 해야지. 의사결정하면서, 성과평가하면서. 기업의 특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 특수 의사결정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관련 원가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의사결정 파트예요. 관리계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특수 의사결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그냥 이런 거야. 우리 회사는 한 해에 100만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 우리 회사의 캐파는 100만 개다 그 얘기야, 한 해 동안.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라. 어떤 의뢰가 30만 개만 만들어서 올해 정부에 납품을 좀 해달래. 그럼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의사결정? 100만 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30만 개 추가 주문이 들어왔잖아. 그죠? 특별 주문이라고 얘기한다고. 수락할지 거절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 어떤 의사결정? 30만 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장을 할까? 정부에서 올해만 주문을 하고 내년에 주문이 끊기면 어쩌지?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올해 우리가 100만 개를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30만 개만 정부 쪽으로 돌려버릴까? 그러면 시중에 판매하는 30만 개는 판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정부에 판매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득과 손실, 그죠? 그걸 따져본다고. 그런 거 우리는 증분 수익, 증분 원가, 이걸 통해서 수익과 원가에서 차감한 증분 이익을 고려해요. 그래서 증분 이익이 0보다 크면 이득이 나는구나. 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 특별 주문을 수락하자 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게 관리계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 계획을 위한 원가 자료 제공, 그죠?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리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원가 자료 제공, 이거는 뭐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자, 마지막 생산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 자료 제공, 이런 것들이 원가회계 관리계의 특징이다. 자, 마지막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더라. 다음 중 원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은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네. 그죠?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자산과 부채 평가. 원가회계 시간에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영역에 있어요. 아까 했잖아. 기말 자산 부채 평가. 중급회계 영역에서 그 재무회계 중에 중급회계 영역에서 기말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계상될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평가의 근거자료가 된다.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라는 표현만 가지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영역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백데이터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 백데이터를 만들 때 원가회계의 자료도 필요로 한다 하더라. 뭐 그 정도. 경영자와 종업원의 활동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도 제공을 한다 그 얘기죠. 됐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가의 분류에 원가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는데 챕터를 달리 하니까 잠깐 끊었다가 또 얘기를 하시죠. 잠깐 끊었다가 합시다. 네.